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수산자원 조성과 해양오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백상호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산자원 조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 수산생물과 해양오염, 즉 해양 쓰레기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수산자원 조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법적으로는 밑에 보신 바와 같이 바다 목장을 조성하고, 다음은 바다 숲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수산 종자를 방류하고, 거기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모델화시킨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목장이란 무엇이냐? 먼저 저희 인간도 마찬가지로 집을 짓거나 인간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집을 짓거나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바다 목장이 바로 물고기한테 그런 개념입니다.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새로운 집을 만들어주고 그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다 목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다 목장은 물고기가 점점 감소하고 수산자원이 감소함으로써 우리가 물고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방법적으로 물고기 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바다 목장 사업이란 무엇이냐?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다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에 신도시를 건설해주면 거기서 생물들이 살면서 수산자원 생물들이 보호되고 자기 어린 새끼를 키우고 육성장이 되고, 다음은 수산자원 생산이 거기서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 생산 거점이 마련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나중 커서 그 수산자원에 대해서 관광도 하고 그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용관리 체계도 국가에서 세워주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바다 목장 현황은 이와 같이 전국 연안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분포하고 있는 이 그림 자체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물 속에다가 물고기가 살 수 있는 물 속에다 조성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육상에서 볼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바다 목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바다 목장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물고기 집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물고기 집은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로 물고기 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 국가에서 물고기 집을 만들어서 바다에 넣었을 때 아무거나 넣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서 공인적으로 인정받은 이런 물고기 집만 선출해서 선별해서 바다에 넣고 있습니다. 이 물고기 집 자체는 고기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넣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밑에 사진 보시는 바와 같이 어린 물고기가 와서 살고 거기서 커 나가고 어미 물고기가 저기 집에서 산란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수산자원이 재생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다 목장 조성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목장은 다양한 형태의 물고기 집을 바다에 넣어 주어서 그 물고기가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린 물고기가 그 집에서 살고, 그 다음에 어른 물고기가 거기서 알을 낳고 산란을 하고 그런 어떤 보호막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와 같이 바닷속의 사진을 찍어보면 이와 같이 형태의 물고기 집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성하고 나서 그 바다 밑에서 물고기 집이 어떤 형태로 있는지에 대해서 이와 같이 사진으로 보면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물고기 집에서 이와 같이 해조류가 자라고 그 다음에 생태계가 굉장히 풍부해지고 다양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조사원들이 잠수복을 입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얼마큼 자라고 있는지 어떻게 조성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바다 목장이 조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바다 숲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다 숲이란, 자, 저희가 집을 만들어 놨어요. 집을 만들어 놨지만 주변에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너무 삭막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집을 만들어 놓고 그 주변에 어린 생물들이 놀 수 있는 바다 숲을 만들어 줍니다. 바다 숲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해조류, 즉 미역, 다시마, 다양한 종류의 먹고 있는 해조류를 주변에 가꾸어 줌으로써 바다 생물들이 거기서 놀고 산란하고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 숲이 조성되면 뭐가 좋아지느냐? 첫 번째, 바다 숲이 조성되면 연안의 생태계가 회복됩니다. 굉장히 건강해지죠. 두 번째,
온실가스가 저감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쉽게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육상에서는 나무를 심으면 나무에서 탄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내죠. 그래서 우리 육상의 산소가 풍부해지는 그런 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해조류도 물론 광합성 작용을 받아서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하면 탄소를 흡수하고 해조류 자체에서도 산소를 내뿜게 됩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산소가 풍부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물고기가 그 산소를 먹으면서 살아가고 굉장히 산소가 풍부해지면서 바다가 썩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생태계가 되는 것이고요. 그 속에서 다시 새로운 에너지가 생산되는 거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새로운 에너지가 생산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물속에 내서 오염물질이 정화가 됩니다. 깨끗하게.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먹을 수 있는 새로운 식품, 그러니까 웰빙 식품이라고 그러죠. 해조류 미역 가지고나 다시마 가지고나 새로운 식품을 생산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또 알지 못하는 새로운 물질을 공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홍합이란 조개가 바위에 부착돼 있죠. 그 부착을 하게 하는 물속에서도 그 부착할 수 있는 본드, 이런 어떤 새로운 4차 산업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자, 바다의 수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수온이 상승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다의 수온이 상승하면서 바다 물이 따뜻해지는 거죠. 따뜻해지면서 기존에 살고 있던 해조류가 그 따뜻한 수온을 견디지 못하고 녹아서 없어지는 현상을 갯녹음이라고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 사막화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다에 갯녹음이 일어나고 바다 사막화라는 현상이 일어나면 해조류가 전부 사라지게 됩니다. 해조류가 사라지면 해조류에서 생산되는 산소도 없어지고 그 해조류 바다가 황폐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황폐한 바다가 사막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황폐화되면서도 또 하나의 문제가 성게라는 해양 생물이 이 해조류를 다 먹어치우게 됩니다. 먹어치우게 되면 바다에는 그야말로 아무 생물이 자랄 수 없는 그냥 사막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바다숲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바다숲을 조성하면서 인간이 전부 잠수를 해서 그 현상을 다 조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와 같이 항공기, 비행기에서 가장 쉽게 위성사진을 찍으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위성사진을 찍으면서 그 바다에 과연 얼만큼 갯녹음이 일어났고 바다 사막화가 일어났는지 기술적으로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설명하시면 이와 같은 사진을 찍어서 빨간색 부분은 바위, 노란색 부분은 모래, 다음은 다른 색으로 이제 표현되는 부분은 이제 바다 사막화가 진행되어 있고 이러한 형태의 기술적으로 사막화 면적이 얼만큼 됐고 우리나라가 얼만큼 황폐화돼 가고 있고 생태계가 얼만큼 나빠지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사를 바탕으로 이와 같이 해조류가 자랄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인공호초, 그다음 해조류가 자랄 수 있는 이런 어떤 인공 구조물을 바다에 넣어서 해조류가 자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다에 해조류가 다시 자라나고 생물이 돌아오는 그런 국가적인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먼저 인공호초라고 표현합니다만 저희들은 해중림초, 그러니까 바다에 해조류가 자랄 수 있는 인공호초를 이와 같이 만들어서 바다에 넣어줍니다. 넣어주면 형태도 다양하죠. 다양한 형태로 인공호초를 만들어서 넣어주면 해조류가 저와 같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위 위에 직접 블럭을 붙입니다. 이식 패널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블럭을 이와 같이 붙여줌으로써 거기서 해조류가 자랄 수 있게, 그리고 자라는 해조류가 얼만큼 자랐는지 거기서 관리하고 그 해조류 주변에서 생물이 얼만큼 다양한지 이렇게 조사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보셨죠? 바위가 하얗게 변한 부분, 이 바위를 잠수부가 직접 들어가서 깨끗이 닦아줌으로써 원래의 바위가 나타나게 만들고 그 바위가 나타난 바위 속에서 저렇게 파랗게 새싹이 돋아나듯이 해조류가 자랄 수 있는 그런 방법적으로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건강한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다숲을 이와 같이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수산
종자 방류입니다. 수산 종묘 방류.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집을 짓고 주변의 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나무도 심고 다양하게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 새끼가 뛰어놀고 어미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수산 자원은 너무 많이 잡아내기 때문에 거기서 살 수 있는 어린 물고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인간이 어린 물고기를 만듭니다. 만드는 게 이제 수산 종자라고 하고 수산 종묘라고도 합니다만 그런 어린 물고기를 만들어 놓은 집에다가 다시 넣어주는 것입니다. 넣어주어서 이런 어떤 전체적으로 자원이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렇게 넣어주면 건강한 종자를 이제 넣어주는 거죠. 건강한 종자를 넣어주면 이와 같이 거기서 살 수도 있고 그 건강한 종자가 얼마큼 효과가 있는지 조사도 하고 그 유전적으로 건강한 종자가 그 어미의 건강한 종자의 유전자를 받아서 어떻게 유전적으로 잘 살고 있는지 또한 그런 어떤 종자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건강한 종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종자라고 이렇게 인증까지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수산 종자 방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시는 바와 같이 수산 종자를 방류하면 어린 물고기를 넣어줌으로써 그 물고기가 어른이 될 때까지 관리하고 또 관리하면서 다시 어른 물고기가 새끼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도 이와 같이 넣어준 물고기가 쥐노래미나 물고기 종류 이름입니다. 쥐노래미나 도루묵, 문어들이 이와 같이 산란 공간을 만들어서 산란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여기서 보시면 도루묵은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큰 나무 줄기에다가 저렇게 산란을 합니다. 그 산란한 양 자체는 한 동그라미 그 원 안에 약 200에서 300개의 어린 알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산란하고 문어 같은 경우는 동굴에서 산란하죠. 동굴에서 저렇게 굴을 만들어서 산란을 하는데 저기서도 저와 같이 산란할 수 있는 저희들이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을 이제 각 우리나라 해역에 맞게 모델화를 구축하게 됩니다. 모델화를 구축하게 되면 각 해역의 특성에 따라서 개방형으로 만들어진 바다 목장은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섬이 많은 바다 목장은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이제 다도해형이라고 합니다만, 그 다음은 이제 국민이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유어 낚시형 목장은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어떤 모델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 모델 속에서 조성하는 방법까지 전체적으로 사이클에 맞춰서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해안 같은 경우는 갯벌이 굉장히 많죠. 갯벌형도 바다 목장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런 어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과정에서 이 모델을 전부 포함된 이제 복합형 바다 목장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혼합형 바다 목장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어떤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이제 이와 같이 보시면 수산자원 조성 사업이라는 건 먼저 어장을 조성하고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어장을 조성하고 바다숲을 만들고 작은 종자를 만들어주고 두 번째는 거기에 따라서 매일 관리를 하면서 쓰레기가 있는지 그물이 있는지 우리가 조성해 놓은 해역에 물고기가 잘 살고 있는지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조사를 하고 그렇게 되면 물고기가 많아지면 어떻게 했어요? 국민 여러분들이 바다에 가서 낚시도 하고 수영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다양한 체험을 하겠죠. 그런 어떤 체험 관광 쪽으로 사업이 발전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이클을 돌면서 반복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수산자원 조성 방법과 물고기를 어떻게 키우고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은 그럼 과연 수산자원을 조성하면서 선생님이 제일 안타깝게 느꼈던 게 바닷속에는 쓰레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쓰레기가 단순히 쓰레기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게 해양 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그런 현장을 많이 목격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럼 해양 오염 쓰레기하고 생물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 쓰레기란 무엇인지, 그 다음 해양 쓰레기는 과연 어디서 왔는지, 그 다음에 해양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방법적인 것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해양 쓰레기란 무엇일까요? 그렇죠. 해양 쓰레기란 바다에 떠다니는 생물 이외의 모든 건 해양 쓰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어디서 왔을까요? 보시면 해양 쓰레기 출발점은 다 육상에서 기인한 거죠. 육상에서 인간이 버리고 아니면 나무나 이런 게 이제 태풍이 오면 바다로 흘러나간다든지 이런 바다에 떠다니는 모든 건 쓰레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종류도 다양하죠. 종류도 다양하고
보시는 것 같이 나무 토막도 될 수 있고 플라스틱, 뭐 바다에서 버린 우리가 육상에서 버린 비닐 다양한 형태가 바다 쓰레기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 쓰레기 버려지는 쓰레기 형태는 어떻게 버려지느냐? 일반 가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 플라스틱이라든지 비닐이라든지 뭐 여러분들이 갖고 노는 고민이라든지 다양한 형태가 있겠죠. 캔이라든지 일회용품. 주로 일회용 용품으로 이제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이게 이제 어떤 방법으로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어떤 방법적으로 바다에서 흘러가게 됩니다. 이게 쓰레기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식탁에서 먹고 있는 물고기 이런 종류에 따라서 어업 활동을 하시는 어업인들이 이제 함부로 버리는 그물이라든지 그런 쓰레기 종류. 그다음 저희들이 이제 편하게 산업 활동을 하면서 포장지 아니면 플라스틱 이런 부분이 많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바다 쓰레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바다 쓰레기가 버리는데 그 영향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간에게.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영향은 제일 먼저 그렇죠. 여러분들도 해수욕장에 가서 막 뛰어놀고 하는데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뭐 뾰족한데 발이 뭐 다친다든지 아니면 유리가 깨진데 다친다든지 이건 뭐예요? 우리가 다 버려서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간에 위험하고 두 번째는 막 바다 쓰레기가 버려지면서 그 안에 남아있던 음료수나 찌꺼기들이 썩어서 바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거죠. 바다 환경을 오염시키면 물고기가 살 수 없고 굉장히 악취가 나는 환경이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물고기가 도망가게 되면 어업소득이 감소하죠. 어업소득이 감소한다는 건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소득원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 물고기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다음은 더 큰 문제는 이런 어떤 쓰레기 더미 속에서 해양 생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텔레비전이나 뉴스에 보시면 낚싯줄에 걸린 새 보셨죠? 굉장히 불쌍하잖아요. 그런 어떤 낚싯줄에 걸린 새라든지 이런 어떤 저희들이 인간이 버린 그런 쓰레기로 인해서 해양 생물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국가에서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저희들이 걷어들인 세금 가지고 다시 그걸 다 청소하고 합니다. 그러면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겠죠. 국가 사업 발전에 써야 될 게 저런 데 들어가서 다시 회수 비용으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의 쓰레기는 이와 같은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 현황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인간이 아까 버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의 대부분은 인간이 버리는 게 거의 99%가 넘고요. 거기에서 가장 많이 버려지는 거 보시면 인간이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데가 어디죠? 중국, 인도 이렇죠. 보시는 것 같이 바다 쓰레기는 중국, 인도 이런 어떤 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생산되고 있는 쓰레기 종류 중에서도 지금 이제 어른들이 굉장히 부끄러운 실상입니다. 부끄러운 실상인데 가장 1위가 뭔지 아세요? 담배꽁초입니다. 담배꽁초. 가장 심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참 죄송하고 면목은 없지만 담배꽁초가 바다에 버려지는 쓰레기 중에 1위고요. 다음은 사탕봉지라든지 이런 봉지, 세 번째는 페트병, 네 번째는 비닐, 이와 같은 형태의 다양한 형태로 쓰레기가 양에 따라서 버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해양수산부에서 매년 이렇게 쓰레기 수거를 하고 있지만 수거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수거되는 지역은 또 어딜까요? 우리나라에서 전라남도, 경상남도입니다. 왠지 아세요? 바다에 가장 접한 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바다에 접한 면적이 많으면 그만큼 많이 떠내려와서 많이 안착을 하게 되니까 이런 어떤 수거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또 하나. 자, 해양 쓰레기가 버려지는데 과연 이게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가 단순히 우유팩 하나 먹고 바다에 버렸을 때 우유팩은 종이로 만든 거잖아요. 종이로 만들어서 자연적으로 분해할 때는 5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 자체는 50에서 100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인간의 수명이 최대로 봤을 때 100년으로 봤을 때 100년 동안 저 친구들은 바다에서 있게 됩니다. 캔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지금 현재 많이 우리가 선물 택배용으로 많이 들어오죠. 스티로폼. 이건 500년이 걸린대요. 500년. 엄청나지 않아요? 500년 동안 저 친구는 사라지지도 않고 지구에 남아있게 됩니다. 남아있음으로써
환경을 오염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자연적으로 소멸되는 과정이 엄청 길기 때문에 바다에 절대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면 또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생물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투명한 비닐봉지가 바다에 떠다닙니다. 그러면 거북이는 주 먹이원이 해파리나 이런 어떤 걸 먹고 삽니다. 그렇지만 바다에 투명 비닐봉지가 떠다니면 거북이는 그게 해파리라고 100% 오인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쓰레기만 계속 먹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먹게 되면 거북이는 자기 배는 부르다고 느낍니다. 항상. 그렇지만 비닐을 먹음으로써 비닐 안에 영양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북이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써 쓰레기를 먹고 죽음으로써 거북이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바다 쓰레기는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플라스틱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날아다니는 갈매기나 예를 들어 새들이 고개 작은 멸치나 아니면 꽁치, 작은 생물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먹게 됩니다. 먹게 되면 거기도 마찬가지죠. 쓰레기를 먹게 되니까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다 생물이 바다에 그물이나 고기를 잡는 그물이 함부로 버려졌을 때 거기에 걸리게 되면 물고기는 다 죽게 됩니다. 물고기는 거의 대부분 후진을 하지 않습니다. 전진만 합니다. 전진만 하기 때문에 그물에 걸렸을 때 자기가 빠져나가려고 자꾸 전진하다 보면 그물 코에 걸려서 목이 걸리거나 이래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해양 오염의 문제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면 이와 같이 해양 오염이 가속화되게 됩니다. 이런 사진 혹시 보셨죠? 그물에 걸려서 피를 토하며 죽고 있는 거북입니다. 이게 이제 뭐 버려지는 그물 속에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또 하나, 조개를 잡거나 그물을 올렸는데 여기 보시면 절반이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어망에 걸려서 이렇게 죽어 있는 물고기, 폐그물에 죽어 있는 물고기, 이런 어떤 해양 생물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사진도 제가 인터넷에서 발췌한 부분입니다만 그 알바트로스라는 그 길이가 4m 되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새입니다. 보시면 어미가 뭘 먹이고 있을까요? 저게 고기처럼 보입니까? 고기 아니죠. 플라스틱을 먹이고 있습니다. 어린 새에게. 그렇게 됨으로써 어린 새는 뱃속에 보시면 나이타, 담배꽁초, 병뚜껑 이렇게 해서 안타깝지만 저렇게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인터넷에 발췌한 사진입니다만 담배꽁초를 어린 새에게 먹이고 있는 광경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쓰레기는 생물에 이런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쓰레기는 어디서 어떻게 와서 움직일까요? 해양 쓰레기는. 해양 쓰레기가 살아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살아있는 생물이나 살아있는 동물은 자기가 유영을 해서 헤엄치거나 해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양 쓰레기는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렇죠. 해류, 큰 물살의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해류에 따라서 움직이다가 이와 같이 바람이 불면 연안에 딱 육지 않게 됩니다. 육지 않게 되는 게 전부 쓰레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어떤 쓰레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와 같은 해류를 따라서 다니다가 바람 때문에 육상에 안착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면 쓰레기는 어떻게 될까요? 해류를 따라서 이와 같이 전 세계 여행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건져내지 않는 이상 아까 보셨듯이 500년 동안 떠다니는 쓰레기가 있고 100년 동안 떠다니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 전체를 떠다니는 쓰레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떠다니는 쓰레기를 어떻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을까? 자, 그림을 보시면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저희가 간단하게 보시면 태풍이 오면 태풍 기상도가 보이시죠? 태풍 기상도가 보이는 것처럼 이와 같이 쓰레기, 태풍을 보시면 기압, 바람, 다른 영향에 따라서 태풍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보여줍니다. 쓰레기도 마찬가지죠.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듯이 해류를 따라서 바람을 예측하면 이 쓰레기는 언제 어디쯤에 가 있을 거라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쓰레기의 전체적인 이동 경로가 나오는 거죠. 이와 같이 해양 쓰레기는 해류를 따라 이동하면서 이렇게 모이게 됩니다. 모이게 되면 거기에서 하나의 큰 쓰레기 집단을 이루겠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쓰레기를 수거하면 됩니다. 왜냐? 인간이
쓰레기가 해양에 떠다니면서 하나하나 다 죽을 수는 없죠. 그러면 엄청난 인력과 예산이 돈이 들겠죠.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쓰레기가 어떻게 이동하고 어디서 모이는지 예측을 하면 그 모이는 장소에서 수거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되겠죠. 이와 같이 위성사진에서 보듯이 이런 어떤 쓰레기를 모으는 장치를 만들어서 이런 모아진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테마입니다. 마지막 테마로서 해양 유리오염, 기름 피해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물론 쓰레기 문제도 심각하지만 기름 문제도, 기름 피해 문제도 해양 생물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항상 느끼는데, 어른들의 잘못으로 미래에 여러분들한테 물려줘야 될 재산을 건강한 생태계를 이제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고요. 그런 어떤 미래적인 일로서 이런 기름의 오염 문제는 없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지금부터 13년 전 2007년에 서해안에서 기름을 싣고 가는 큰 배하고 중공업에서 만든 큰 크레인하고 바람 때문에 둘이 딱 충돌을 하게 됩니다. 충돌을 했는데 그 기름 탱크에 실린 배에 구멍이 2m짜리 구멍이 2개가 뚫렸어요. 구멍이 뚫렸는데 이틀간 거기서 기름이 유출이 됐습니다. 그 기름이라는 건 원유라고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원유가 유출이 됐어요. 까만 기름 덩어리가. 그래서 이 기름이 바람을 타고 목포까지 내려왔어요. 서해안 태안에서 사고가 났는데 목포까지 내려왔고 그 해류를 따라 내려오다가 바람이 육상 쪽으로 부니까 육상에 이와 같이 기름이 전체 오염이 된 겁니다. 오염이 됐고요. 그런 오염된 기름 속에서 생물들이 다 죽게 되고 폐사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굴 양식장입니다. 굴 아시죠? 굴 양식장 전체에 기름이 묻어서 하나도 못 먹게 돼서 다 철거를 했습니다. 다음 이와 같이 보시는 바와 같이 생물들이 다 이렇게 기름 피해를 봐서 죽게 됩니다. 엄청난 피해를 봤죠. 그런데 이 기름 사고가 나서 우리 국민들이 그 당시 약 100만 명이 기름을 닦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약 2달, 3달간 있으면서 육상으로 온 기름에 대해서 다 제거를 하고 그렇게 엄청난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한 깨끗한 바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 기름 피해에 대해서 바다를 살리고자 엄청난 노력을 한 거에 대해서 지금도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단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자 오늘 여기까지 자원조성, 다음 해양 쓰레기, 기름 피해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깨끗한 바다와 수산 자원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나서서 지금부터 다시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깨끗한 수산 자원을 보호하고 모두가 앞장서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육상에는 식목일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날이죠. 바다에도 식목일이 있습니다. 바다 식목일이라고 합니다. 매년 5월 10일이고요. 국가에서 지정한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매년 5월 10일이 되면 국민과 초등학생 모든 학생들을 바다 식목일에 바다에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같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바다 식목일을 한번 찾아보시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바다에 해조류를 심거나 아니면 가꾸는 방법, 이런 어떤 방법적인 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바다 식목일, 해조류를 심는 날, 이렇게 해서 바다 생태계를 깨끗하게 하는 날이라고 알아주시고 거기에 모두 한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수산자원 조성, 그러니까 바다의 물고기를 키우고 관리하는 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바다 쓰레기가 해양 생물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쓰레기를 버려서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기름 피해가 생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